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몰락 한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글공부보다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집안 가세가 몰락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과거나 입신양면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쇠는 너무 정직하고 성심이 아주 깨끗한 사내인 것입니다. 또 머리도 비상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궁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라에 큰 도적이 생겨나서 이리저리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도적을 잡으라 명하였는데 아무리 많은 관조를 풀어도 도적을 잡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매우 화를 내고는 신하들을 닥달했습니다. 어찌 이 나라는 도적 하나를 잡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모두 한심한 신하들 때문 아니겠는가? 내 이번 사흘 안에 도둑을 잡지 못하면 모든 관리들을 문책하겠다. 임금이 경노하자 신하들은 모여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도적놈을 잡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큰일 아니겠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깐 일단 아무나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서 처형하지요. 그렇게 먼저 시간을 벌어봅시다. 수달 동안 잡지 못한 도둑을 어찌 사흘 안에 잡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라에 제일 가는 신하들은 나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가 사는 마을에도 도적이 들어서 돈 있는 양반들이 모두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아침에 밭일을 하러 가려는데 포졸들이 돌쇠에게 몰려왔습니다. 돌쇠는 너무 당황했지만 포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관졸들이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온 것입니까?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포졸 하나가 돌쇠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아직도 내 죄를 모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왜 온 것인지 모르겠느냐? 하며 엽전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영문을 몰라 관졸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엽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포졸은 길거리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엽전이 김진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 김진사는 며칠 전 도둑을 만나 집이 털렸고 물론 많은 재물도 사라졌지. 그런데 그중에 2안분짜리 엽전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따라와 봤더니 이곳에서 끝이 났다. 내 놈이 김진사 집을 턴 도둑놈 아니야. 그리 말하며 관졸들은 돌쇠를 잡아서 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온 돌쇠를 보고는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도적놈의 목을 치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은 곧바로 사형 준비를 하였고 이윽고 돌쇠는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형이 집행되려 하는데 돌쇠는 조용히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이제 곧 죽을 놈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게냐? 이 비밀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물밭에 뿌려서 금나무가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이렇게 죽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돌쇠의 말을 들은 신하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그 형을 중지하고 임금에게 뛰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째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야? 저도적 놈이 그물밭에 뿌려 금나무를 자라게 한 다음에 그 금 열매까지 수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 말이 정녕 참이란 말이냐? 허호, 그렇단 말이지. 일단 그자의 형을 중단하도록 하라. 내가 친히 물어보겠다. 그렇게 돌쇠는 다시 임금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내 놈이 정말 그물밭에 뿌려서 금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나무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감히 어디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만약 나를 위하여 금나무를 자라게 한다면 내 특별히 너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겠다. 아, 저 정말입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임금과 거래를 한 돌쇠는 일단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밭에 뿌릴 금도 궁 안의 창고에서 운반되어 돌쇠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세상에서 처음 보는 밭에 금을 뿌리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돌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임금에게 인사를 한 뒤에 말했습니다. 전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을 뿌릴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 없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나무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몸이므로 황금을 뿌릴 수는 없지요. 허니 전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임금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습니다. 그럼 영의정이 뿌리게 하지. 이복의 영의정 자네가 뿌리게나. 자네는 아주 정직한 신하이지 않은가?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보다는 이런 일에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좌의정이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좌의정 자네가 뿌리게나? 그러자 좌의정이 당황해하며 황급히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뿌릴 수 없습니다. 뭐라, 그럼 누가 뿌린다? 임금은 우의정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우의정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도 이 일에는 도저히 적임자가 안 될 듯합니다. 아니 뭐야? 아무도 뿌리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나같이 금을 뿌리겠다고 나서는 신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을 임금의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역시 이런 중요한 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자 가장 정직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전하께서 나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 그렇지. 그게 맞습니다. 전하, 그게 맞습니다. 그 신하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입장이 난처해졌는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임금이 되어서 이런 반일에 직접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정녕 이 많은 신하들 중에 아무도 깨끗한 자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임금이 괴로운 표정과 말에도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속으로 이 신하들의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지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이 일을 떠넘기려 해. 어찌 이런 신하들을 믿고 내가 여태 나라를 다스렸다니 정말 후회가 막심하구나. 그런데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돌쇠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하의 신하들 중에서 정녕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임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어찌 저런 자들의 말을 다 믿으시고 저를 증자도 없이 처형하려 하시는 겁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한 적조차 없습니다. 저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일이 도둑의 몸이 된 것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이 일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만약 죄가 도둑이라는 증자가 나오면 얼마든지 제목을 바치겠습니까? 돌쇠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한 이 신하들이 자기 스스로 정직함을 자부할 수조차 없으니 내가 조사도 없이 그들의 말만 듣고 너를 죄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지. 여봐라, 이 자의 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내가 직접 살필 것이야. 임금은 그리 말한 뒤에 정말로 돌쇠가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직접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돌쇠가 신하들의 계략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선량한 백성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한 것이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이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의 척도인데 이놈들은 남의 집의 재물을 훔치는 도둑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임금은 돌쇠에게 누명을 씌운 신하들을 찾아내어 관직을 박탈하고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명이 풀린 돌쇠를 불러다 말했습니다. 너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하여 그 위기를 잘 빠져나왔다. 또한 내가 너에 대해 조사를 한 바 마을 사람들에게도 덕망이 높고 정직하기로 유명하더구나.
그리고 대대로 청렴한 양반집의 후손이더구나. 앞으로 내 곁에서 짐을 도와주길 바란다. 어떻겠느냐? 백성들 위해 나를 보필하겠느냐? 아니, 예 전하 충심을 다해 보필하겠나이다. 이미 천한 놈이 필요하다면 전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죄인으로 처형당할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이고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을 받아서 임금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며 승승장구하였고 나라 큰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돌쇠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재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란 일을 보았기에 백성들은 늘 최고의 재상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둘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할아버지가 해오는 나무를 내다 팔고 할머니가 다른 집에 빨랫거리를 받아서 빨래를 하여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아침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떠났고 할머니는 빨랫감들을 모아서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신나게 두드려 볼까나. 할머니는 열심히 빨래방망이를 두드려가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빨래를 하다가 문득 개울 위쪽을 보니 무언가 물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할머니 쪽으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뭐가 떠내려오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빨래하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모양은 둥글고 크기는 머리통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색깔은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자. 복숭아같이 생기긴 했는데 복숭아라 하기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수박이라고 하기엔 색깔이 아닌데. 할머니가 궁금해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금세 할머니의 바로 앞까지 떠내려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복숭아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거 복숭아네. 어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 할머니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손을 내밀고 복숭아를 잡아 들어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무거운지 좀처럼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건져 올려보려 했지만 이 복숭아는 계속 미끄러져 풍덩하고 개울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물 위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할머니 앞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주 토실토실한 복숭아로구나. 이거 꼭 건져내야겠다. 아주 맛있을 거야. 우리 영감이 또 복숭아 하면 환장을 하는데 말이지. 할머니는 복숭아를 꽉 두 손으로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복숭아가 들어올려졌고 간신히 복숭아를 개울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숭아를 빨래통에 넣고 한참 동안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뭔 놈의 복숭아가 이렇게 크단 말인가. 아주 우리 영감이 보면 춤을 추겠구만. 올해 복숭아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리고 빨랫감과 복숭아를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산으로 나무를 하러 나갔던 할아버지도 집으로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으며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가 반갑게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아유 영감 힘드셨죠. 이리 와보세요. 아주 그냥 우리 영감이 보면 신나서 춤을 출 일이 생겼지 뭡니까? 아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방에는 좀 전에 가져왔던 아주 커다란 복숭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복숭아?
아이 할멈, 이렇게 큰 게 복숭아가 맞소? 아유, 눈으로 보고도 물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복숭아는 처음 봤지 뭐예요. 개울가에 떠내려오는 것을 내가 냉큼 주워왔어요. 아유 정말 우리 할멈 아주 잘했소. 할아버지는 너무나 신나서 춤을 추며 좋아하였습니다.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칼 가져와서 썰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복숭아의 칼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복숭아의 칼날을 가져다 대기만 하였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복숭아 안에서 응애응애하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영감, 여기 아기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보니 정말로 복숭아 속에 웬 갓난 아기가 바둥바둥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기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유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아래서 사람 태어났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 복숭아에서 사람 태어난 것은 또 금시초문인데. 그러게요, 영감. 아이 그런데 이 아기 너무 귀엽게도 생겼네요.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런 할머니를 흐뭇하게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멈, 아무래도 말이요. 이것은 저기 하늘에 있는 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싶소. 우리가 아기를 갖고 싶어 했었지만 결국 갖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다니.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아기를 좀 꺼내서 씻겨줘야겠어요. 온몸에 복숭아 물이 들었으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기를 꺼내어 물을 따뜻하게 덮고는 아기를 잘 씻겨주었습니다.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싱글싱글 웃었고 그런 아기를 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흐뭇해하였습니다. 그 뒤로 두 노부부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정성껏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기의 이름을 칠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두 노부부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했고 힘도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할아버지를 도와서 어린 시절부터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어지간한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로 엄청 강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칠복이를 마을 제일의 장사라고 치켜세우며 좋아하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칠복이를 자랑스러워하며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칠복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무하러 다녀올게요. 이제 청년이 된 칠복이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얼마 전부터 다리가 안 좋아진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혼자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아유 그래 칠보가 또 나무를 뿌리째 뽑아오면 안 된다. 그냥 가지만 쳐서 와야 한단다. 알겠느냐? 아버지, 그때는 실수였어요. 오늘은 꼭 가지만 쳐서 오겠습니다. 그래 아유 우리 칠복이 도시락 가지고 가야지. 할머니는 나가려는 칠복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잘 다녀오거라. 칠복이는 씩씩하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는 칠복이는 길을 가며 수많은 동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칠복이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에서 작은 밥 조각을 떼어 참새에게 주었습니다. 참새는 짹짹대며 감사히 인사를 하고는 날아 올라갔습니다. 칠복이는 힘만 센 것이 아니고 동물들과 말이 통하는 신비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무를 하러 가는 산길에는 동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산으로 올라가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던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에 못된 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왜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몽땅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고는 자신의 섬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왜구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산 위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 칠복이는 해가 지고 나서야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온 칠복이는 처참하게 불타고 있는 마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칠복이는 황급히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집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마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 위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봤다고요. 참새의 말에 칠복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칠복이의 물음에 참새가 자신이 본 왜구들의 횡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구들이 잡아갔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못된 왜구놈들. 내가 가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 와야겠어. 칠복이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집안에 혹시 도적을 대비해서 두었던 커다란 몽둥이를 찾아서 집어들었습니다. 그 몽둥이는 보통 사람은 들 수 없을 만큼 묵직하고 무거운 것이었으나 칠복이의 강한 힘은 몽둥이를 손쉽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참새야 어디로 가면 되니? 왜구들이 어디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야? 칠복이의 물음에 참새가 말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내가 그들이 가는 곳을 알고 있어요. 참새는 따라오라는 듯 천천히 날아갔고 칠복이는 그런 참새를 열심히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간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저기 섬으로 왜구들이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뭐라고? 그럼 배가 있어야 할 텐데 어쩌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칠복님, 마을 사람들을 구하러 가신다면서요. 저도 제 주인을 구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자 칠복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런데 지금 바다를 건너야 해서 그게 문제야. 배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주인님이 배를 몰던 사람이에요. 제가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칠복이와 참새는 강아지를 따라 가보았는데 정말로 그곳에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되었구나. 우리 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자. 그렇게 참새와 강아지가 배에 오르고 칠복이도 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슬슬 노를 저어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수많은 벌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벌떼들은 칠복이에게 우리도 데려가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하며 외쳐댔습니다. 가만히 보니 벌떼들은 칠복이의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양봉을 하는 꿀벌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벌떼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같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칠복이의 배에는 참새, 강아지, 꿀벌들이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커다란 몽둥이로 노를 힘차게 저어가니 배는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의 커다란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끌려간 곳이에요. 참새의 말에 칠복이는 섬의 배를 정박시켰고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섬은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서로 겹치고 겹쳐 높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성이 있었습니다. 참새가 높이 날아올라 성 안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칠복님, 여기가 바로 왜구놈들의 성이에요. 이 성 안에 마을 사람들과 칠복님의 부모님이 잡혀 있어요. 뭐라고? 하지만 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지? 칠복이는 어마어마한 성을 보며 난감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말했습니다. 성 한가운데에는 철문이 있는데 굳게 잠겨져 있고
수많은 왜구들이 칼과 활을 들고 성벽 위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칠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래도 들어가야 해. 가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고? 그러자 강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성 주변에 개구멍이 있나 살펴볼게요. 분명 여기도 개들이 살 거예요. 개들은 성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늘 개구멍을 파놓거든요. 강아지는 잠깐 성 주변을 둘러보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아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개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충분히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개구멍을 아주 크게도 파놓았던걸요. 정말이야. 어서 그곳으로 안내해줘. 칠복이는 강아지의 안내를 받아 개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멍을 통해 들어간 칠복이를 수많은 왜구들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침입자다 막아라. 왜구들은 활과 무기를 들고 칠복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칠복이가 가져온 커다란 몽둥이로 왜구들에게 휘두르니 활을 들고 있는 왜구들이 화살을 날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재빨리 몸을 피해 보았으나 몇 개의 화살을 맞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화살을 어찌할 수 있다면 이까짓 왜구놈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만 믿어요 하며 따라온 수많은 꿀벌들이 그대로 활을 든 왜구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을 쏘아대던 왜구들은 갑자기 벌떼가 달려들자 당황하였습니다. 벌들은 활을 든 왜구들의 눈을 노리며 쏘아댔고 눈에 벌침을 맞은 왜구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아, 지금이야. 칠복이는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왜구들을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그 몽둥이를 어찌나 세게 휘둘렀는지 바람에 왜구들이 날아가 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왜구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칠복이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이럴 수가. 왜구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칠복이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 위에 있던 참새가 외쳐댔습니다. 저기 빨간 깃발이에요. 빨간 깃발 아래에 있는 게 왜구들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왜구들의 대장을 붙잡으면 왜구들은 감히 칠복님을 어쩌지 못할 거예요. 참새의 이야기를 들은 칠복이는 그대로 빨간 깃발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온 힘을 짜내어 몽둥이를 휘둘러대며 달리니 앞을 막아선 왜구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순식간에 빨간 깃발 아래 왜구들의 대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서 막아라. 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못 막는 것이야. 왜구의 대장이 외쳐대자 주변의 왜구들이 달려들었으나 칠복이의 몽둥이질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구의 대장은 이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커다란 도끼를 들고 칠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도끼를 그대로 몽둥이로 받아쳤고 도끼는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하며 왜구의 대장이 벌벌 떨리고 있는 손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칠복이는 그대로 왜구의 대장을 뒤에서 붙잡아 끌어안쳤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의 대장이 잡혔다. 이제 순순히 항복하거라. 칠복이의 신들린 방망이질을 본 왜구들은 대장까지 붙잡히자 무기를 던지고 모두 끌어안자 항복을 하였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너희들이 잡아간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거라. 칠복이의 말에 왜구들의 대장이 당장 사람들을 풀어주라 명령했고 곧 칠복이의 부모님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의 대장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이 섬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구의 대장과 왜구들이 애원하자 칠복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착한 칠복이는 애원하는 왜구들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 섬을 떠나 멀리 가서 착하게 살아라. 칠복이의 말에 왜구 대장과 왜구들이 넋주가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절대 오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칠복이의 외침에 떠나는 왜구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대며 그리하겠다고 하고는 멀리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칠복이가 우리를 구했어. 역시 우리 마을 최고 장사야. 하며 칠복이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을 구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참새와 강아지 그리고 꿀벌들이 도와주었어요. 칠복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무척 놀라하였고 마찬가지로 참새와 강아지 꿀벌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참새와 강아지 꿀벌들은 모두 머쓱해하면서도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모두들 어서 우리가 살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시죠.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왜구들이 남겨놓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왜구들이 그동안 빼앗아온 수많은 재물들 보물들도 배에 싣고 섬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기 마을이 보인다 이럴 수가. 다시 살아서 마을에 돌아오다니 이게 다 우리 칠복이 덕분이야. 살았어 하며 마을에 가까워지자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마을로 돌아와서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왜구들에게서 빼앗은 재물과 보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한 동물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좁쌀 한 알로 장가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옛날 충청도 어느 곳에 늦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사람 하나는 똑똑하고 야무진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 장가를 가려니 뭐 쥐뿔이나 있나. 하다못해 숟가락 요강단지라도 있어야 색시를 데려오든 말든 할 텐데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각 색시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농사 짓다가는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을 테니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 다녀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노자라고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집신을 잔뜩 삼아 주렁주렁 걸머지고 쌀독을 들여다보니 곡식이라고는 좁쌀 한 알밖에 없기에 그걸 품에 넣고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게 됐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주인더러 좁쌀 한 알을 맡기면서 잘 간수해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길 떠날 때 꼭 돌려주시구려. 아, 그렇지요. 이 좁쌀 하나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주인이 받아들고 보니 좁쌀 한 알이거든 말입니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다고 그걸 그냥 방구석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 좁쌀을 밤새 쥐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총각이 주인더러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 하니 좁쌀이 없거든 말입니다. 아, 그거 깐밤에 쥐가 먹어버린 모양이요. 내 다른 좁쌀로 물어드리리다. 더 많이 줄 테니깐 잠깐 기다리시오. 안 돼요, 안 돼. 꼭 그 좁쌀이어야 하오. 쥐가 먹어버린 걸 난들 어떡하오. 이미 쥐 뱃속에서 녹았을 텐데. 그러면 좁쌀 먹은 쥐라도 내놓으시오. 반드시 쥐를 줘야 할 겁니다. 주인이 할 수 없이 쥐를 한 마리 잡아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 쥐를 품에 넣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주막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쥐를 주모한테 맡기면서 잘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모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돌려줘. 쥐는 무엇에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요. 죽은 쥐를 맡기는 사람은 또 처음이에요. 주인은 쥐를 바다 망태에 넣어가지고 실렁에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잡아먹어 버렸거든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총각이 어제 맡긴 쥐를 달라 하는데 쥐가 있겠습니까? 그 쥐를 우리 집 고양이가 잡아먹어 버렸는데 내 다른 쥐를 한 마리 드리리다. 안 돼요, 안 돼. 꼭 그 쥐여야만 합니다. 그 쥐는 벌써 고양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수로 내놓는답니까? 그냥 다른 쥐를 잡아서 주겠소. 그러면 쥐를 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시오. 주인이 할 수 없이 고양이를 줬습니다.
총각은 고양이를 받아가지고 목에 끈을 메어 줄을 잡고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주막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주인한테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이 고양이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줘. 그러지요. 잘 맡아두었다가 갈 때 주겠습니다. 주인이 고양이를 받아들고 어디에 메어둘까 살펴보니 마땅히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 기둥에 메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마구간에 있던 말이 고양이를 밟아서 고양이가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는데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 고양이가 간밤에 말발굽에 밟혀 죽어버렸는데 내 다른 고양이를 한 마리 드리리다. 다른 고양이는 소용이 없어. 꼭 그 고양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허허, 그 고양이는 죽었는데 난들 어떡하란 말이오. 그러면 고양이 밟아 죽인 말이라도 주시오. 그 고양이는 그럴 가치가 있어. 꼭 그 고양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때를 쓰니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줬습니다. 총각은 말을 얻어서 올라타고 껐덕거리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주막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에게 말을 맡기면서 잘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러마 하고 말을 맡았는데 하필 그날따라 말 탄 손님이 많은지라 마구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양간에 메어놨습니다. 그런데 밤새 외양간에 황소가 뿔러 떠받아 말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일이 되느라고 그러는지 안 되느라고 그러는지 주막에 맡기는 짐승마다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튿날 총각이 길을 떠나면서 말을 달라고 하는데 말이 죽어버렸으니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손님 그 말이 간밤에 황소 뿔에 받쳐 죽어버렸습니다. 미안한데 다른 말을 드릴 터이니 타고 가시오. 그럴 수는 없어요. 꼭 그 말이 아니면 안 돼요. 죽은 말을 어떻게 살려내란 말이오. 아주 좋은 말이 있으니 그걸 타고 가시오. 그러면 말을 떠받은 황소라도 주시오. 때를 쓰니 도리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좁쌀 한 알이 황소 한 마리가 된 것입니다. 총각은 황소를 타고 흔들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 다 왔는데 성문 안에 들어서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막에 들었습니다.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황소를 맡기면서 잘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황소까지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주인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이 천하의 망나니인데 이놈이 밤새 노름을 하다가 노름 미천이 떨어져서 새벽녘에 집으로 털레털레 와보니 못 보던 황소가 한 마리 있거든 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당장 고삐를 풀어 소를 끌고 소전에 갖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름 미천 하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황소가 없는 것입니다. 총각이 어제 맡긴 소를 달라 하는데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손님, 우리 집 아들놈이 간밤에 그 소를 내다 팔아버린 모양이요. 내 그 소 대신 다른 황소를 한 마리 사드리리다. 아, 그건 안 되지요. 꼭 그 황소를 찾아주시오. 이미 팔아먹은 황소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요. 에이, 그럼 소전에 가서 찾아봐야겠군. 총각이 그 길로 소전에 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소가 오늘 새벽에 어디로 팔려갔는지 아느냐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그 소가 정승 집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이 정승 딸 생일이라 생일상에 놓을 고깃감으로 소 한 마리를 사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총각이 거침없이 정승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생일잔치가 한창인데 이 총각이 다짜고짜 들어가서 내 소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 정승 집에서는 금지오겹 같은 딸 생일이라고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한창 잔치를 벌일 판인데 웬 떡거머리 총각이 들어와서 내 소 내놓으라고 야단을 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달려들어 내쫓으려고 하는데 정승이 가만히 보니 필경 무슨 곡절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총각을 불러다가 무슨 연유로 그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총각이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좁쌀 한 알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된 내력이거든 말입니다. 그래, 내 사정은 잘 알겠다만 내 소는 이미 잡아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그러면 그 소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소 잡아먹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정승딸이지 않겠습니까? 정승딸 생일이라고 소를 잡았으니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정승이 가만히 보니
총각이 비록 행색은 보잘것없지만은 말하는 품이 담대하고 야무진 데다 적당히 능글맞기도 해서 밉지 않거든 말입니다. 어차피 정승의 딸도 어린 나이에 혼인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정승이 안쓰러워서 자신의 집에서 고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총각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놈이라면 사위 삼아도 되겠다 싶어서 제 집에 두고 그를 가르쳐서 나중에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러니 총각은 원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좁쌀 한 알로 장가든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아무것도 없고 현실이 턱없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총각처럼 자신을 소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만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